2024년 9월 29일입니다. 일요일. 근데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는 휴일이 많이 있어서 퐁당퐁당이어서 어제부터 쉬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날씨는 뭐 좀 시원해진 것 같은데 덥기도 해요. 저 약간 감기, 모기 괜찮습니다. 하여튼 이 목 환절기에 특히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아, 이거 이쪽으로 여기로 후원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거 찍고 그럴 때 붙여놨던 걸 이 상태에서 별로 뜨기 싫어 갖고 그냥 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그또 차라도 한 잔 마시라고 후원해 주신 분들, 제가 굳이 여기서 성함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한 서너 분 되시는데 어쨌든 고맙게 그리고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자, 저가 이제 오늘 보니까 이것저것 내용도 나오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 흑백 요리사 관련된 리뷰라든가 아니면 얘기들이 많네요. 사실 전 그거보다는 지옥에서 온 판사 박신혜 씨가 연기하는 9.7이 넘었더라고요. 9.7이더라고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냥 악마 같은 아동학대, 그리고 보험살인, 김선자 사건부터 시작해서 아동학대 사건부터 시작해갖고 그 외에 이제 교제폭력 사건부터 스토킹,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소수자 아동에 대한,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이 폭력이나 성적 착취라든가 이런 거, 보험살인, 그리고 잔혹한 이런 것들, 그런 범죄를 지옥에서는 악마의 입장에서 이제 일종의 고문 같은 거죠. 때려서 자백받고 이런 것도 하고. 악마니까 용서가 되는 건가요? 사실 때려 죽이고 싶죠. 그런 존재들. 아니, 악마가 아니라 그런 범죄자들. 아동학대범, 보험살인범, 그 다음에 교제살인범부터 시작해서. 근데 제가 계속 판사들이 왜 이렇게 개판이냐, 엉망이다. 형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사건 자체를 보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거기에 이제 뭔가 꿍꿍이가 있는 어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엄청나게 욕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만이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런 드라마도 나왔네요. 지역에서 온 악마가 이 여자 판사의 몸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하는 그런 건데, 통쾌함도 많이 느끼실 분도 계시겠고, 또 좀 불편함도 느끼실 분도 계시겠고, 사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역에서는 악마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진행되고, 그게 진행되고 나서 한번 다시 여러분과 같이 얘기해 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재밌습니다. 이게 득이 탄탄하진 않는데 통쾌하고 재밌습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칼로 찌르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유스티티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어제는 백설공주의 죽음을 조금 지루하게 극이 전개돼서, 그러니까 원래라면 한 8회 정도에 끝났어야 되는 건데 지금 거의 13회까지 가니까 지리하게 끄는 것 같아요. 변영주 스타일은 아니고, 변영주
작가, 감독, 연출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변형주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 치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그 한국 사회의 권력의 문제, 뭐 사건 조작의 문제, 그리고 이 폭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다 녹이려고 했지만 사실은 잡탕이 된 느낌, 너무 좀 지리하다는 느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안타깝죠. 그래도 뭐 변영주가 아니었으면 보지 않았어요. 변영주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연출을 했는데 그래도 봐줘야죠. 이런 느낌. 어쨌든 그건 빼고 흑백요리사에 대한 여러 가지 폭발적인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그 이거에 대해서 심리 트리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저게 있나 봐요. 자기 블로그가 있나 봐요. 이런 겁니다. 어떤 뭐 컨텐츠에 대해서 속에 녹아 있는 어떤 심리적 장치나 이런 것들을 그냥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걸 누가 링크해 줘서 저도 봤는데 꽤 그 설득력 있게 쓰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뭐 다른 것보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인데 특히 색감 배치는 확실히 흑백, 그리고 색감과 그러니까 조명을 이용한 색감, 옷을 이용한 색감, 그리고 높이를 이용한 색감, 그리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급적인 구분,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 그리고 흑과 백. 여기서 흑은 검은색일 듯도 하지만 낮은 계급, 이제 밑바닥에서 정규 교육보다는 어떤 막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식으로. 백은 어떤 그것보다는 어떤 정규 교육을 받고 요리 교육을 받고 뭔가 이미 그런 느낌도 듣고 흑수저와 금수저 얘기도 나가기도 하고. 어쨌든 조명과 부대 장치와 그런 걸 이용한 어떤 계급적인 것, 그리고 그것을 이 올라가는 욕망, 이런 것들이 요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틀. 거기에 이제 두 명의 백종원, 안성재 같은, 맞죠? 그 미슐랭 3스타. 우리나라에 미슐랭 3스타가 한 명밖에 없대네요. 뭐 원, 투는 꽤 있나 봐요. 원은 뭐 꽤 되고 투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쓰리는 사실은 굉장히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일단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미슐랭 3스타 자격.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경찰청에서 응모한 범죄 분석 요원 특채에 당당히 공채 특채로 시험 다 보고 합격했어요. 근데 저는 자격이 있죠? 그 프로파일러라고 불릴 자격이 있죠? 근데 아무나 개나 소나 방송에서 불러준다고 프로파일러라고 떠들고 다녀? 그러면 저건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뭐 산전수전 다 겪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라는 것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요리라는 것이 또 과학적이고 사실 또 대중의 입맛 연결되면 또 학문적일 수도 있고 뭐 그 학문적인 부분에서 어떤 정규 교육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대중들이 그것도 요리 학교도 굉장히 큰 곳 유명한 것도 있고 거기에 또 생각해본 백종원 같은 그, 그 다이아몬드 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돈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집 처먹고 싶은 거 다 처먹고 다니면서 입맛 다 해갖고 그거 했으면 그 개천에서 뭐 저기 동네 짱깨집에서 아무리 그걸 요리를 그 기술을 연마한다 한들 맛의 그 세상을 모르는 데 어떻게 요리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흑백 요리사의 부분에서 계급적인 어떤 한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급을 넘어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지만 계급적인 한계도 명확하다. 근데 그것 속에서 분투하고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느낌도 확실히 주는 거죠. 사실 정확히 이 흑백 요리사의 계급은 한 4개쯤 되는 겁니다. 가장 탑은 실제로는 백종원과 안성재겠죠. 그 밑에 20명의 굉장히 많이 알려진 뭐 최연석이라든가 뭐 여경래라든가 뭐 여러분 방송도 많이 보고 이런 사람들 있죠. 20명. 아주 우리 탑급 그런 사람들 어디 가서 여러분 쉽게 요리 못 먹습니다. 줄 서야 되고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 20명이에요.
뭐 백악관 만찬의 초대 셰프이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 그런 그 사람들도 여기 유명한 요리 학교에서 요리도 봤다는 사람도 있지만 밑바닥에서 거기가 온 사람이고 어쨌든 그 상위직을 차지하는 나머지 거기에 뽑힌 사람들 여기서 떨어진 사람들과 올라간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개 계급이 되는 거죠. 그 치열한 어떤 생존과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것, 그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계급적인 거, 뭐 이런 거, 거기 속에서. 뭐 이런 거 다 표현한 거죠. 요리가 계급이죠.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아까 제가 이제 프로파일러 그 얘기도 했지만, 뭐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어쨌든. 어떤 명칭을 받는다는 것 자체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적 특징과 어떤 정당성 아니면 공신력의 부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 흑백요소에 녹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고 특히 이제 뭐 그게 이제 그 속에 나타나는 건 그런 거죠. 샬리에리 증후군 같은 경우는 모차르트를 시기에 질서한 샬리에리라는 궁정음악가.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볼 때 그게 많이 나타나죠. 결국은 그러니까 2인자의 어떤 치열한 어떤 1인자가 되고 싶어하는 근데 끝내는 못 되는 그런 어떤 속에 나타나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 이게 샬리에리즘이군요. 거기에다가 뭐 파레토라고 하는 80대 20 법칙을 그래서 이제 100명을 뽑으면 80명의 흑수저를 뽑은 다음에 20명을 거기서 추려갖고 20명이 20명하고 1대1 뭐 맞대결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파레토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숫자가 그렇지만은 조금 다른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제된 어떤 전문가의 그 맛,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파레토 법칙하고는 조금 다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후광 효과라 이런 것들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뭐 정확히 그 상당히 괜찮은 글 같아요. 유명 요리사, 무명 요리사 이런 그렇고 이 자체가 어떤 뭐 불평등, 성공과 실패, 그리고 자기 실현의 욕구 이런 것들, 어떤 그 미적 욕구와 색깔의 욕구 뭐 이런 것들도 거기서 보여주게 하는 거고 눈을 감은 채 블라인드 테스트 한다 이런 것을 후광 효과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이거 다양한 형태의 시간적인 제약이라든가 아니면 공간적인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요소에 가미시킨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재밌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흑백요리사가 돈도 많이 쓴 것 같아요, 사실은. 물론 이게 흑백으로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이 파란색과 빨간색의 그 조명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빨간색은 고기, 파란색은 시푸드, 생선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등등의 것들이 이 흑백요리사를 성공시킨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저는 뭐 사실 흑백요리사 같은 그 요리 경영 프로그램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좀 자기적인 느낌도 들고 그 긴장과 그 감동을 막 압축적으로 누르려고 하는 느낌도 들고 그런데 이런 또 것을 좋아하는 요리라든가 경쟁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가 박살이 나고 있죠. 사실 이스라엘은 상대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전개하면은 그때 며칠 안으로 며칠도 안 걸릴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문제죠. 그 과정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게릴라전.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하마스 가자지구의 하마스들이 뭐 게릴라전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보세요. 했습니까? 사실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보들이 또 아니고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지금 작살이 나고 있는데 이란이 참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다른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정보력과 그거 보세요. 그냥 암살하기 위해서 뭐 대도시의 그 건물을 다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죽든 말든 어린이들, 여성들 죽든 말든 이스라엘의 지금의 저 행동은 전쟁 범죄가 명확하지만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에 의하면 누구도 미국이 뒷배를 봐주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시비를 못 걸죠. 뭐 걸긴 하지만 그냥 유야무야 되죠. 그것과 레바논은 공군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스로 지키지 못할 때 이렇게 처참하게 꼴을 당한다는 이런 것들도 명확히 알아야 될 것 같고 참 우리가 이 레바논 헤즈볼라가 박살이 나는 걸 보면서 스스로를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만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거는 좀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그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대한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 사고로 인해 갖고 그 운전했던 33살의 김모 씨 이놈이 도주 67시간 만에 검거가 됐는데 얘가 도대체 그러니까 태국에 거주하는 놈은 맞는데 왜 왔고 도대체 이 마세라티가 이제 대기업의 어떤 그 차인데 얘 주소지가 광주 북구의 어떤 동사무소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공공기관의 주소지로 전입돼 있느냐? 그리고 태국에서는 이게 뭐냐? 이놈이 그러면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이놈이 스파이인가? 아니면은 실제로 어떤 이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보호해야 되는 놈인가? 그 말하자면 블랙 용어처럼 그런 애인가? 아니면 어떤 거꾸로 이 태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대가리인가? 그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차를 탄 놈과 그 같이 저는 이제 드랙 경주를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고 내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놈이 도대체 그 이 같이 드랙 경주라는 벤츠 차량을 탄 놈과 연결이 되는데 67시간이 걸린 것도 사실 너무 많이 걸린 거고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인근에서 붙잡혔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건 붙잡았는지 아니면은 이게 그 붙잡혀 준 건지 아니면은 사실 이놈이 그놈이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루머들이 돌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뭐 가장 큰 뭐 루머는 뭐 얘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가리나 아니면 그런 근데 그러기에는 아 이거 자꾸로 잡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이놈이 동사무소에 주소지가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전주 전입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한 거냐? 아니 그런 사례가 가끔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놈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은 정보기관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뭐 때문에 관리하는 어떤 놈인데 그놈이 이제 쉽게 말하면 뭐 대북 북파 간첩이라든가 이런 놈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국내에 와서 쉬고 있다가 수쳐먹고 사고를 쳐갖고 그 사고를 친다는 게 실제로는 이 어떤 특정한 기업의 법인차를 타고 그 드랙 경주를 하고 도는 게 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기업은 국정원이나 아니면 이런 국정원이 아니라 이거 말고 정보기관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기 따로 있습니다. 그 정보기관의 위장 어떤 뭐 사무소다. 거기에서 내준 차인데 그러다가 이제 도망을 왔는데 이놈을 이제 잡은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니까 일종의 대타가 나와서 잡혀준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들. 근데 지금 보니까 경찰의 대응이 너무 이상하다. 시간도 오래 걸렸을 뿐더러
얘에 대해서 도대체 누군지를 사실 모르겠다. 근데 원래 이 사건은 사실은 이 오토바이 탑승자의 여자친구가 당일 사망하면서 거기서 문제가 된 건데, 핵심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얘 신원이 문제다. 이 마세라티 운전자 놈이. 혹시 국가나 정부에서 보호하는 놈이라고 하면 이건 좀 너무 구찌가 커지는데? 하여튼 제가 들은 건 거기까지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거 알아보겠지만은, 양아치들은 양아치 세계에 살아야 되고, 그런 어떤 어둠 속에 사는 애들은 어둠 속에 사는 게 낫죠. 바깥에 나오면 안 되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뭐 어디까지 그런지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그 성선호장애라고 들어보셨나요? 성선호장애. 성선호장애라는 건 이제 이거죠. 섹슈얼 셀렉티비티. 그러니까 선택적 성. 예를 들면 관음증, 노출증, 소화성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DSM-5라든가 이 국제 질병 분류 같은데, 이런데 우리나라는 DSM-5 정도 쓰는데, 거기에 쓰는 형태의 그래서 그걸 포괄적 선호장애, 선호, 성을 선호, 예, 소화성애 노출증 선호장애라고 하는데, 6년간 2,000명 이상이니까 대략 한 300명, 한 1년에 300명 정도? 이 중에 80%가 2040, 10대 이하도 뭐 18.6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많은 거는 20대다. 30%, 뭐 30대도 30%, 뭐 그 차이가 없죠. 가장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성선호 장애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관음증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다음 외출증, 노출증. 관음증, 노출증은 거의 삐까삐까합니다. 24, 20, 뭐 관음증이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이른바 이제 이 마찰 도착, 물품 도착, 물품 음란, 뭐 이런 것들 보면 보통 이제 뭐 한 17%, 그 중에 물품 음란증 3%, 뭐 의상 도착, 여자 옷 입고 다니면서 뭐 여자 팬티 입고 다니면서 도착이 하는, 그리고 음란, 피약 음란 뭐 이렇게 되는 게 또 0. 몇 퍼센트 되는데, 소아성애자는 한 4.3% 되는데, 우리 사회에 이게 어디서 어떻게 이게 선천적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것이 제가 궁금한 건, 이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소아 성범죄와 연결이 되는 건지. 분명히 되겠죠. 간음증, 노출증은 다 범죄 연결되고 소아성애도 범죄니까.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할 주체는 있는지,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리스팅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죠. 근데 거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아성애자들이 아동에 대한 공격성, 간음증, 노출증 범죄자들이 저렇게 처벌받다가 교도소에서 성범죄자가 되고, 하여튼 그런 좀 갑갑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통계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통계만이 중요한 것이라,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어떤 수사국이라든가 아니면 수사부서에서 이런 애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놔두면은 그냥 변태적 성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성범죄 얘기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은 역이 예전에는 사당역 막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은 고속터미널역입니다. 근데 고속터미널역은 아시다시피 7호선, 뭐 9호선 다 교차되는데, 3호선도 교차되는 데 같고. 근데 최근에는 홍대 입구역, 제가 자주 팟빵 때문에 다니는 홍대 입구역이 성범죄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홍대 입구역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은 굉장히 긴 어떤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위아래로 딱 보면은 딱 느낌 나는 놈들이 있어요. 저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저쪽도 있고. 그러니까 강남역 같은 경우는 절도 뭐 이런 것이 많다고 하고, 사당이 제일 성범죄 제일 많고, 홍대 있고 강남 뭐 이렇게
있고 여의도 신도림, 당산, 교대, 동대문, 합정 뭐 이런 식으로 성범죄 방이 10개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당, 홍대 있고 강남, 여의도, 신도림, 당산, 교대, 동대문, 합정 뭐 이렇게 기억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는 놈들이 오는 거죠, 사실은. 그 성범죄 몰카 찍고 뭐 거기서 뭐 마찰 도착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놈들의 일종의 성지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하여튼 그런 데 조심할 때 조심하시고 서울신문이나 뭐 신문에 이런 성범죄 관련된 어디가 더 많다 이런 거 하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자, 글쎄요. 대검찰청에서 이건 다음에 하죠. 그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노인을 묻지마 폭행했다. 60대인데 집행유예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글쎄요. 범인은 61세고요. 피해자는 73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 이유 없이 노인을 두들겨 팬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실제로는 이전에도 전과가 있어요. 폭력 전과가. 근데 이놈은 정신질환 병력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집행유예를 풀어주면 또 사고 치겠죠? 그렇게? 이게 관리가 잘 안 돼. 그냥 너무나도 많은 집행유예, 그냥 집행유예, 성범죄 집행유예, 폭력 집행유예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범죄 관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요즘은 몸이 찌뿌둥한 거 보니까 환절기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요.